17세 소년 김준호, 그는 낡은 검은색 기타 케이스를 어깨에 짊어진 채 뉴욕의 세인트 앤드류스 음악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마주한 뉴욕의 11월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거대했습니다. 도시의 바람은 소년의 얇은 코트 속으로 파고들었고 고층 빌딩들은 그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듯했습니다. 그의 키보다도 커 보이는 낡은 기타 케이스는 검은 가죽 표면에 세월의 깊은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그 기타. 준호에게는 단순한 악기가 아닌 가족의 역사이자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음악원 건물들은 마치 중세 유럽의 고성처럼 붉은 벽돌로 웅장하게 지어져 있었고 푸른 잔디바디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은 모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악기 케이스들은 달랐습니다. 번쩍이는 가죽과 금속 장식으로 치장된 언뜻 보아도 명품임을 알 수 있는 케이스들. 스트라디바리우스급 바이올린이나 고가 첼로를 담고 있을 법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준호가 망설이며 기숙사 입구로 향하자 주위에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보다는 명백한 의아함과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기 봐, 기타 케이스잖아. 클래식 음악 학교의 기타라니? 아시아에서 온 학생인 것 같던데 대체 뭘 하러 온 거지? 분명 비싼 악기가 아닐 거야. 저렇게 낡은 케이스라니 속삭이는 소리는 낮았지만 준호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준호가 가진 낡은 기타와 동양인이라는 사실에 못마땅함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준호는 마치 이 화려하고 부유한 세상에 잘못 들어선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악기론 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음악원의 수업은 모두 화려하고 웅장한 홀에서 진행되었는데 그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준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금발의 긴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묶고 새하얀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재단된 스커트를 입은 소녀. 그녀의 등장은 마치 햇살이 비추는 듯 강의실 안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에밀리 워커였습니다. 그녀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거물, 워커 가문의 외동딸로 이미 음악원 내에서는 실력과 배경으로 유명했습니다. 에밀리는 거침없이 걸어와 준호의 바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악보 가방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준호의 낡은 기타 케이스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 에밀리는 무심한 듯 시선을 돌려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준호의 낡은 검은색 기타 케이스에 머물렀습니다. 에밀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길가에 버려진 낡은 물건을 본 듯한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 그 순간 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요청했습니다. 준호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신의 이름과 한국에서 왔음을 밝혔습니다. 준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교수를 바라보았지만 질문은 준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도도했습니다. 저희 음악원은 전통적으로 서양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도 이처럼 고도의 그리고 깊이 있는 서양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이라는 말을 할 때 준호를 노려보듯 강조했습니다. 강의실 안의 모든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에밀리의 질문은 형식적인 궁금증이 아니라 준호의 자격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수는 당황했지만 외교적인 답변을 하려 했습니다.
물론 음악에는 경계가 없하지만 에밀리는 교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기타 케이스를 보니 혹시 케이팝이나 단순한 민요 같은 것만 연주할 줄 아는 건 아닐까요? 세인트 앤드루스는 그런 대중음악을 다루는 곳은 아닐 텐데요. 강의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 그의 배경과 문화가 비웃음당하는 듯한 굴욕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현실 속에서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이 모욕적인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굴욕적인 수업이 끝난 후 준호는 좁고 허름한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악원의 웅장한 강의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벽,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무심한 야경. 모든 것이 그에게 외로움을 상기시켰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방 한가운데에 낡은 검은색 기타 케이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굳게 잠긴 버클을 풀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케이스를 열자 은은한 나무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끼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딘 통기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타의 나무는 손때가 묻어 윤이 났고 바디 곳곳에는 긁히거나 찍힌 작은 상처들이 역사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타줄을 살짝 튕기자 깊고 울림이 풍부한 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이 소리는 뉴욕에서의 냉대와 경멸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준호는 기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잘 도착했니? 할아버지 기타 조심히 다뤄야 해. 단순한 걱정 이상의 당부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 기타는 그의 할아버지의 꿈이자 그의 가족이 지켜온 자존심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기타를 끌어안으며 마음속의 불안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타를 치는 순간에도 에밀리 워커의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케이팝이나 단순한 민요 같은 것만 연주할 줄 아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조롱은 준호의 가슴을 찔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악기 실습 수업 시간. 에밀리는 더욱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교수의 질문에 막힘없이 유창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의 정통성과 고급 예술로서의 지위에 대해 설명할 때였습니다. 에밀리는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깊은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적인 것에 안주하거나 뿌리가 약한 문화에서 온 것들을 쉽게 혼합하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고전이 지닌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명확히 준호를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교묘한 단어 선택은 마치 화살처럼 준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서양 음악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준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굴욕감은 분노로, 분노는 굳건한 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은 기타만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와 에밀리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준호는 에밀리의 노골적인 경멸에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음악 이론 수업 시간에 교수가 클래식 음악의 구조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음악이 특정 시대와 문화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서양 음악의 전통과 엄격함을 칭송했습니다. 이때 에밀리가 다시 한번 도도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고급 음악은 그 뿌리가 깊은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오랫동안 호흡해온 배경이 필수적입니다.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기타와 같은 대중적인 작기는 오케스트라 악기가 가질 수 있는 엄숙함과 복잡성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 전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서양의 고급 음악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일 수도 있겠죠. 에밀리의 말은 명백히 준호와 그의 낡은 기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시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기타처럼 깊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준호는 늘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서툰 영어 발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에 국경이 있습니까? 더즈 뮤직 해브 보어더즈. 이 짧은 한마디는 강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에밀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웃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음악은 보편적이라는 뻔한 대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국경이 있죠. 김준호 씨의 특히 고급 예술의 영역에서는요. 당신의 동양적인 배경으로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깊은 감정을 이해하거나 독일 고전 음악의 엄격한 구조를 담아낼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당신이 가진 그 민속 악기로는요. 에밀리는 조롱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품에 있던 악보철에서 한 페이지를 꺼내 찢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구성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가곡, 별표 라루너디시러, 뱅트랭보이토이, 별표의 악보였습니다. 에밀리는 찢어진 악보 페이지를 준호의 책상 위로 던지듯이 올려놓았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음악에 국경이 없다고 믿는다면 증명해보세요. 이 노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도 쉽지 않은 곡이에요. 만약 당신의 그 낡은 기타로 이 노래를 완벽하게 연주하고 동시에 이탈리아어로 부를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무릎을 꿇고 당신의 재능을 인정하겠어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지막에 가장 모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만약 당신이 그걸 해낸다면 나는 당신에게 시집이라도 갈게요.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에밀리의 이 대담하고 무모한 도전은 단순한 음악적 논쟁을 개인적인 명예를 건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도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도발적인 선언은 강의실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은 에밀리의 대담함과 준호의 곤경에 대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준호가 이 엄청난 도전을 거절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탈리아어 가곡을 복잡한 화성으로 이루어진 곡을 기타 하나로 완벽하게 소화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굴욕감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대신 굳건하고 형용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에밀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찢어진 악보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악보를 잠시 응시한 후 에밀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에밀리마저도 잠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기껏해야 화를 내거나 아니면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이렇게 담대하게 도전을 수락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악보를 품에 안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학생들의 놀라움과 수군거림이 섞인 소리가 들려왔지만 준호는 오직 한 곳만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로 그의 좁은 기숙사 방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준호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몸은 도전의 흥분으로 뜨거웠다가 곧이어 닥쳐올 현실의 무게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낡은 기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기타를 꺼내자 그는 그 악기가 단순한 기타가 아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는 기타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 위에 준호는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쟁 중 그의 할아버지는 이 기타를 미군 병사 한 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제임스였습니다. 제임스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위봐, 꼬마야. 이 기타는 내가 가진 전부야. 전쟁은 모든 것을 나누지만 음악은 국경이 없다네. 제임스는 이 기타를 할아버지에게 넘겨주며 나중에 꼭 이 기타로 한국을 넘어선 더 넓은 세상에 음악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는 기타를 연주하는 준호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너는 이 기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음악이 언어와 인종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손에 쥔 찢어진 악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에밀리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존심을 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염원, 그리고 음악은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제임스 병사의 철학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준호는 이 순간 자신이 세인트 앤드류스에 온 이유가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문화적 편견에 맞선 위대한 사명, 미션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는 기타를 굳게 안고 다가올 고난을 결심했습니다. 도전을 수락한 후 준호의 시간은 오직 찢어진 악보 페이지와 낡은 기타에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숙사 방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연습실로 만들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완전히 닫았고 오직 책상 스탠드의 노란 불빛만이 그와 악보, 그리고 기타를 비추었습니다. 라 루너디 시러, 그 곡은 명성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기타 하나로 오케스트라의 깊이와 성악의 섬세함을 동시에 표현해야 했습니다. 특히 멜로디 라인을 기타로 연주하면서 동시에 이탈리아어 가사를 정확한 발음과 감정으로 노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이탈리아어 발음부터 익혀야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강의와 사전을 뒤져가며 가사의 의미와 억양을 외웠습니다. 시러, 루너, 나스텔저, 향수 같은 단어들이 그의 입에 익숙해지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발음이 어색할 때마다 에밀리의 조롱 섞인 웃음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왼손은 복잡한 클래식 코드 진행을 짚어야 했고 오른손은 곡의 분위기를 살리는 섬세한 아르페지오와 강렬한 스트로크를 번갈아 구사해야 했습니다. 낡은 기타 줄은 그의 손가락 끝을 물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다시 닦지가 않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타를 쥐고 연습했습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기타의 나무 표면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칠 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곡은 나의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서양 음악의 깊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한계를 느끼고 좌절했습니다. 기타를 벽에 기대어 놓고 잠시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준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은 기교나 이론보다 가슴이 먼저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 다음이다. 내 진심을 담아 연주해라. 준호야. 그 말은 준호에게 다시 기타를 들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완벽한 기술로는 에밀리를 이길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 곡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악보를 잠시 내려놓고 기타를 든 채 눈을 감고 라루너디 시러가 가진 본질적인 감정, 즉 저녁 달에 대한 향수를 느껴보려 했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기타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고독하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준호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탈리아 성악가의 정통적인 감정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인 정확도는 늘었지만 그의 연주는 라루너디 시러의 영혼을 담아내지 못하고 껍데기만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기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술보다 가슴이 먼저다. 그는 라루너디 시러의 가사, 저녁 달에 대한 향수, 나스텔저 포 더 이브닝 문을 되새겼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보편적인 감정. 이탈리아의 달이든 한국의 달이든 그리움의 본질은 같지 않을까? 바로 그때 준호의 머릿속을 강렬한 멜로디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민요, 아리랑, 제리랭, 아리랑은 고향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인 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 멜로디는 라루너디 시러가 담고 있는 향수의 감정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굳이 완벽하게 이탈리아의 전통을 모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이 곡에 불어넣어 진정한 음악은 국경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새로운 편곡을 시도했습니다. 라루너디 시러의 복잡한 서양식 화성 위에 아리랑의 애절하고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을 덧입혔습니다. 서양의 고전적인 구조와 동양의 전통적인 선율이 충돌하는 대신 서로를 보완하며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준호는 기타 연주 기법에서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정통 클래식 기타 연주법 대신 핑거피킹 기법을 사용하여 기타 하나로 여러 악기가 연주되는 듯한 풍부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연주는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처럼 섬세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편 밤늦게까지 개인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을 하던 에밀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지하 연습실 12호실, 평소에 무시했던 한국인 학생 준호가 연습하는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듣자마자 그 곡이 라루너디 시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는 완벽하고 기교적인 버전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약간의 거친 부분과 서툰 부분이 있었지만 곡 전체를 감싸는 감정의 깊이와 진정성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곡의 절정 부분에서 서양의 화성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동양적인 선율, 다리랑은 에밀리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에밀리는 숨을 멈추고 문 앞에 기대어 그 연주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그녀는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낡은 기타에서, 그리고 그토록 무시했던 동양인 학생에게서,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별표 진정한 예술적인 감동 별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도발로 시작된 도전이 준호에 의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화적 교류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에밀리는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지만 준호의 기타 소리는 이미 그녀의 도도한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도전과 그의 연습에 대한 소문은 세인트 앤드류스 음악원 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준호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늦은 밤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독특한 연주 소리는 일부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마침내 음악원의 전설적인 인물, 기타 및 작곡가의 루이스 가우시어,
교수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거장 기타리스트인 가르시아 교수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확고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데 관심이 많은 진보적인 학자였습니다. 가르시아 교수는 준호가 겪는 상황을 전해 듣고 깊은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할 때 스페인 문화와 민속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 학생들로부터 냉대와 편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홀로 연습을 마친 후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가르시아 교수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준호 학생,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가르시아 교수 앞에 서자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가르시아 교수는 준호의 낡은 기타 케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에밀리 워커에게 도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신은 옳은 질문을 던졌어요. 음악에 국경이 있는가? 가르시아 교수는 준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조언했습니다. 이 편견은 말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말 대신 음악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자, 당신이 새롭게 편곡했다는 그 라 루너디 시러를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가진 그 낡은 기타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궁금하군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교수 앞에서 연주한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의 기타를 굳게 잡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손끝에서 라 루너디 시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가곡의 서정적인 화성과 함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리랑의 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비록 완벽한 기술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의 연주에는 진심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음악적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가르시아 교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군요. 준호 학생. 당신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교수는 준호의 기타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기타의 소리는 정말 따뜻하고 깊이가 있군요. 그리고 당신이 동양의 멜로디를 서양의 화성 위에 올려놓는 방식은 대담하고 천재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로스오버입니다. 교수는 준호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어 정식으로 공연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준호는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냉대했던 음악원에서 드디어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조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로써 준호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음악적으로 공인된 도전자로서 무대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르시아 교수의 공식적인 제자가 된 후 준호는 곧 다가올 음악원 봄 축제 스프링 뮤직 페스터벨의 독주 부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사실상 준호와 에밀리의 대결을 공식화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음악원 내의 분위기는 준호에게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소문은 준호가 미친 한국인처럼 에밀리에게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준호가 가르시아 교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에밀리 워커의 편에 서서 준호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준호는 가르시아 교수의 지도 아래 맹렬하게 연습했지만 심리적인 압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조명과 대중의 시선은 17세 소년에게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할아버지의 명예와 가르시아 교수의 기대에 먹칠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 못 이루고 연습실을 서성이던 준호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건 너무 무리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며 축제 참가 신청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그때 가르시아 교수가 선물로 준 스페인 기타 거장들의 연주 CD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그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그 음악은 완벽한 기교를 넘어 삶의 고독과 열정이 담긴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음악은 싸움이 아니다. 진심을 전하는 것이다. 한편 에밀리 워커 역시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연주를 엿들은 이후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연주가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에게 도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밤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아리랑 멜로디가 섞인 라 루너디 시러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만약 준호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음악을 통해 감동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기술적인 승패를 넘어선 진정한 패배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준호의 음악에 압도당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에 시달리며 축제의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압박감을 견디며 마지막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인트 앤드류스 음악원의 봄 축제 날이 밝았습니다. 공연장은 만원이었고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뉴욕의 음악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독주 부문의 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에밀리 워커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고가의 명품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기교는 나무랄 데가 없었고 음정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계산된 듯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에밀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도도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 김준호의 차례였습니다. 준호는 무대에 오르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객석의 수많은 눈빛, 특히 정면에서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에밀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낡은 검은색 기타를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기타는 주변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준호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한국의 밤하늘에 뜬 달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경쟁이 아닌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임을 되새겼습니다. 그가 기타줄을 튕기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라 루너디 시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유창한 이탈리아어는 아니었지만 그의 발음은 곡이 담고 있는 향수와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타는 섬세한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며 마치 오케스트라 현악기처럼 풍부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 갑자기 멜로디가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선율, 아리랑의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서양의 화성과 동양의 선율이 절묘하게 얽히며 뉴욕 관객들은 전례 없는 새로운 종류의 슬픔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준호의 연주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솔직함, 순수함,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용기 그 자체였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잠시 동안 공연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폭발했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5분 넘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박수는 기교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영혼을 울린 음악에 대한 진정한 감동의 표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도도했던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준호의 음악은 그녀가 추구했던 완벽주의의 벽을 부수고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준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티트 퀴 고이 도옥넥 댄트롱 튜더 더 혼탄 축제 결과 준호는 독주 부문 1위를 차지했고 뉴욕 링컨 센터에서의 공연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준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에밀리.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해야 할 일, 할아버지의 유언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닦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틀렸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했어요. 당신의 음악은 진심으로 아름다웠어요. 그 후, 준호와 에밀리는 경쟁자가 아닌 음악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기타 연주와 에밀리의 맑은 성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음악은 국경이 없다는 메시지를 함께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몇 달 후, 준호와 에밀리는 링컨 센터 무대에서 함께 공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